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경 테스트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의 8대 과목 중에 두 번째 과목인 기업 재무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우리 재무관리는요, 기본 이론에서 했던 대부분의 개념들이 여기 문제에 실려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한 20, 30%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추가 개념이나 혹은 상식 관련된 문제들이 함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무관리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핵심 이론 이것만 꼭 기억하자 한번 잠깐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뭐 당연히 여러분 우리 재무관리를 할 때는요. 그렇죠. 우리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꼭 여러분들 이 내용은 체크 하나 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중평균 자본지수 WACC 이것도 여러분들 꼭 공식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WACC, 우리 가중평균 자본지수에서 자본 비용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구하냐? 바로 CAPM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CAPM 구하는 공식과 각종 CAPM 관련된 내용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상품. 요 네 가지도 여러분들 각각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중 파생상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쵸? 좀 전에 했네요. 여러분, 우리 파생상품은요, 잠깐 볼까요? 파생상품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선도, 선물거래. 자, 선도와 선물거래는요, 사실 똑같은, 뭡니까? 파생상품인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선도거래는 장 외, 거래소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우리는 선도거래라고 하고요. 이러한 선도거래가 시장에서 장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걸 선물거래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가장 큰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파생상품 종류로 옵션과 수합이 있습니다. 이 4가지가 뭡니까? 파생상품이죠. 그게 아닌 거 찾으면 되겠네요. 뭐 답은 쉽네요. 몇 번입니까? 4번 외환 계약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1번 문제 가볍게 한번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정보를 살펴보면 베타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다음 중 주식의 베타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베타라는 게 뭐였습니까?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주식에서 베타라는 게 있었죠. 베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게 베타입니다. 여러분 베타의 정의를 잠깐만 한번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베타가 뭡니까? 개별 주식 수익률이 한번 적어볼게요. 개별 주식 수익률이 개별 주식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변동에 시장 수익률 변동의 개별 주식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 변동에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다른 색깔로 해봅시다.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자면요. 여러분, 우리 베타라는 건요. 이 베타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체계적 위험은 모두 다 사라지고 오로지 체계적 위험만 있는 거죠. 우리가 개념에서 다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체계적 위험만 포함되어 있는 지표를 우리는 베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베타가 1이라는 건
베타가 1이라는 건 시장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개별 주식도 1% 함께 상승하는 거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뭡니까? 시장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1% 하락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베타였습니다. 볼게요. 기억. 베타 값이 1보다 크면 시장 수익률보다 해당 주식 수익률의 변동폭이 더 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타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베타가 2라고 해봅시다. 2. 베타가 2가 되면요. 그럼 개별 시장에서의 수익률이 1% 상승할 때 개별 주식의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2% 상승하니까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니은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을 방어적 자산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베타가 1보다 큰 주식은 방어적 자산이 아니라 뭐가 되냐? 공격적 자산이 됩니다. 공격적 자산.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는 공격적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쌤, 방어적 자산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요. 방어적 자산은 베타가 오히려 1보다 작은 주식을 의미합니다. 시장의 변동성보다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훨씬 더 낮은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디귿, 시장 수익률과 해당 주식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다. 뭐를? 베타를. 여러분, 요거 디귿은 맞는 말인데요. 이건 우리 개별 수업 시간에 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하나 암기합시다. 어떻게? 베타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베타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공분산, 시장 수익률과 해당 주식 수익률 간의 요 공분산을 뭘로 나눈다?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누어서 구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여러분 암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베타를 구하는 방식인데 요걸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는데 요 내용 정도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하나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리얼, 여러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감소되지 않는 뭐가 있는 부분이다? 체계적 위험이 있는 부분이다. 그렇네요. 쌤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베타는 체계적 위험만 그렇죠. 포함하고 있는 지표다. 그래서 리얼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얼이 되겠네요. 정답 그럼 몇 번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로 표시된 부채를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금융용어는 그렇죠. 우리가 옵션과 관련된 문제인과 동시에 우리 매경 테스트에서 뭡니까? 상식으로도 자주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쪽에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로 표시된 용어 잘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서로 교환한대요.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파생상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거 이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스왑입니다. 스왑. 스왑이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제가 참 이런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좀 나쁜 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죠? 부부들끼리 이게 좀 되게 나쁜 건데 이렇게 부부들끼리 이렇게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을 이렇게 막 교환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흔히 뭐라 그럽니까? 그게 스와핑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여러분 스와핑이라는 말이요. 물론 그게 되게 나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 여기서 나온 겁니다. 교환한다라는 거에서. 그래서 이 스왑이란 말이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금융용어에서는 이 스왑이 뭐냐?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금리나 통화 표시된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왑이 뭐다? 교환이다. 이런 뜻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파생 상품 중 풋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당 문제는요.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부터 우선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여러분 옵션, 요 옵션이 뭡니까? 우리가 옵션은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옵션은 뭐냐면요, 어떤 특정 정해진 시간에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품, 그런 것들을 뭐 사거나 팔 수 있는 뭐 권리입니다. 권리. 자, 옵션은 뭐다? 이건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면 사거나 뭐 팔 수 있는 사거나 팔 수 있는 뭐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옵션은 뭐다? 아하, 옵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옵션에서 개념 시간에도 배웠지만 옵션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이때 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 콜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풋 옵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자, 살 수 있는 권리는 뭐다? 여기 있는 콜 옵션. 그 다음에 팔 수 있는 권리는 뭐다? 아하, 풋 옵션이 된다. 여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는요. 바로 여기 풋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풋 옵션. 팔 수 있는 권리. 요거죠. 여러분, 풋 옵션은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뭐냐? 자, 풋 옵션이라는 건 내가 어떤 일정 시간이 됐을 때 그때 내가 이 자산을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이거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시점이 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풋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풋옵션이 뭐냐? 바로 1년이 지난 뒤에 1년 뒤에 내가 이 자산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1년이 딱 지났어요. 시간이 딱 1년이 지났는데 내가 이 권리가 뭐냐면요. 1년이 지난 뒤에 예를 들어서 이 자산을 10,000원에 팔 수 있는 거라고 해볼게요.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풋옵션은 언제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1년이 딱 지났을 때 그 자산이요. 실제 가격이 1년 뒤에 이 실제 가격이 10,000원보다 낮았을 때 예를 들어서 8,000원이라고 해볼게요. 실제 가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내가 의미가 있어요. 이 풋옵션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다면요. 1년 뒤에는 팔면 8,000원밖에 못 받는데 내가 이 자산을요.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죠. 10,000원에 팔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네요. 이렇게 실제 가격보다 내가 플러스 2,000원이나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1년 뒤에 10,000원에 팔 수 있다라고 했던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풋옵션의 행사 가격이라고 합니다. 내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요 가격에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걸 행사 가격이라고 하고요. 그럼 8,000원은 뭐냐? 요건 이제 그 당시에 정말 실현된 실제 가격이 되는 거죠. 결국 풋옵션이 의미가 있으려면 여기에 의미가 있으려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 아하. 행사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높을 때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거예요. 자, 보기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기에 도달하면 항상 옵션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항상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해봅시다. 1년 뒤에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근데 1년 뒤에 갔더니 실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2만 원이었다고 해볼게요. 2만 원.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10,000원에 팔지 않고 2만 원에 팔겠죠. 그러니까 옵션은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옵션은 일종의 권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행사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1번 틀렸네요. 2번 주가가 낮을수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가가 낮을수록이라는 말을요. 쌤이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로 조금 풀이를 하자면 이게 뭐냐? 실제 가격입니다. 실제 가격.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요 말이죠. 실제 가격이 주식의 풋옵션 실제 가격이 낮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이 10,000원인데 내가 10,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인데 실제 가격이 8,000원이면 2,000원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제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높은 가치를 그렇죠.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수록 주식의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가 정확한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3번 행사 가격이 낮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행사 가격이 현재 10,000원일 때는 1년 뒤에 실제 가격이 8,000원 됐을 때 내가 2,000원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만약에 행사 가격이 8,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이 1년 뒤에 실제 가격이 8,000원 됐을 때 얼마가 남아요? 0원. 오히려 행사 가격은 풋옵션일 때 낮을수록 가치가 어떻게 되냐? 오히려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3번 틀렸네요. 4번. 주식 풋옵션은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팔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5번. 주가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주식 풋옵션의 가치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는 암기합시다. 높아집니다. 높아진다. 변동성이 클수록 무조건 옵션의 가치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5번. 자, 여러분 5번 한번 봅시다. 재무관리 목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무관리 목표 쌤이 그때 재무관리 처음에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볼까요? 재무관리의 목표. 재무관리 목표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윤 극대화가 목적인데, 이윤이 극대화되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요거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뭡니까? 그렇죠. 주주가치 극대화랑 동일한 이야기라고 했고요. 주주가치 극대화 요거랑 동일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조건이 주어졌을 때 뭐랑 똑같다? 그렇죠. 기업 가치 극대화와 동일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저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번. 주식가치의 극대화는 주식가치의 극대화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는 일정 조건이 성립될 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렇네요. 여러분, 주식가치 극대화라는 말이 즉 주주가치 극대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기업가치 극대화 역시 뭡니까? 일정 조건이 성립이 될 때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네요. 1번 맞는 말이네요. 2번, 재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기준은 기업 목표인 이윤 극대화 달성에 있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네요. 3번, 기업 가치는 자기 자본 가치와 타인 자본 가치를 합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죠? 기업 가치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나오죠? 재무상태표에서 뭡니까? 여기 자산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을 이야기하네요. 4번, 자기 자본 가치가 극대화되면 기업 가치도 극대화된다. 자기 자본,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며 기업 가치도 일정 조건이 성립하면 극대화된다. 다 맞네요. 5번,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의 극대화는, 즉 주주 가치의 극대화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상충된다? 아니죠. 여러분 주식가치 극대화가 결국 뭡니까? 주주가치 극대화랑 거의 똑같은 말이죠. 기업가치 극대화 다 동일한 말입니다. 틀린 말로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계속해서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6번 한번 봅시다. 살짝만 좀 지우고 또 진행을 해볼게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치가 뭡니까? present value가 되죠. 이 present value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식에서 future value, 미래 가치에서 이거를 1 플러스 R, 이자율이 뭡니까? 할인율이죠. 할인율. 요걸로 이렇게 해서 N승해주면 되겠죠. 이게 바로 현재 가치였습니다. 맞습니까? 자, 볼게요. 문제 1번, 보기 1번. 현재 가치란 미래 일정 시점의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2번,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 환산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네요. 할인율이 여기 뭐가 되냐? 주로 이자율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N이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기간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맞는 말이네요. 그쵸? 그 다음 3번. 현재와 미래 사이의 기간이 길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작아진다. 그렇네요. 여러분, 여기에 기간이 여기가 길어질수록, n승이 길어질수록 분모값이 점점 커지니까 분수의 특징상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네요. 4번, 미래에 받을 돈의 현재 가치는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높아진다. 이자율이 할인율인데 여기가 상승하면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 값은 줄어드니까 뭐예요? 상승할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5번에 현재 가치의 개념을 알면 서로 다른 시점의 가치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렇죠. 현재 가치로 미래 가치를 환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점이 다를 때에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아래표는 각 주식의 베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주식 A는 베타가 1.3이에요. 즉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앞쪽에서 풀었던 문제에서 봤을 때에도 시장의 변동성보다 이 개별 주식의 변동성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굉장히 민감하게 변동하는 거고 주식 B의 베타는 1이래요. 그러면 시장의 변동과 이 주식의 변동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C가 0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변동을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뭐냐? 이건 되게 독립적인 상태입니다. 시장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독립적이라는 거죠. 마지막 주식 D는요. 베타가 앞쪽의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즉 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베타의 값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올바른 분석을 찾으라고 했네요. 1번. A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대해서 둔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베타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뭡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오케이. 1번 틀렸네요. 2번.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걸로 예상되면 주식 A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A에 투자라면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1% 하락하면요. 주식 A는 어떻게 되냐? 오히려 마이너스 1.3%로 훨씬 더 크게 하락합니다.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때 이 움직임과 반대의 것을 선택을 하면 유리하겠죠? 그게 뭡니까? 주식 D. 그래서 주식 A가 아니라 D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오케이. 3번. 주식 B는 코스피 지수 변화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아니죠? 여러분 코스피 지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B가 아니라 어딥니까? 주식 B. 주식 B. B가 아니라 뭡니까? A죠. A가 베타 값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볼게요. 주식 B와 주식 D에 자금의 절반씩을 투자하면 베타 계수는 0.5보다 커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하냐? 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반반씩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절반인 0.5 곱하기 B 주식에 투자하면 베타 1. 이렇게 하면 B 주식이 베타가 반영되는 크기가 되고요. 플러스 그다음 또 뭐가 되냐? D에다가도 절반 투자하니까 0.5 곱하기 마이너스 0.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얼마입니까? 0.5.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0.1. 그럼 값이 얼마죠? 그렇죠. 0.4가 됩니다. 0.5보다 커진다라고 했으니까 커지는 게 아니죠. 4번 틀렸네요. 5번. 주식 C는 코스피 지수의 등락 여부와 상관없이 변동한다. 그렇네요. 주식 C는 베타가 0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상관없이 변동하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고생하셨고. 자, 8번 문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자, 8번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8번. A 기업의 주식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된다. B 기업의 주식은 코스피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만약 내년 경기 상황과 각 경제 상황에 대한 AB의 주가 전망치가 다음과 같을 때 AB 기업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우리가 확실성 하에서는 무엇이 얼마만큼 발생이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불확실성 하에서는 확률적으로 체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A 기업이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발생할 수 있는 기대되는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A 기업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예를 들어 호황이 될 확률이 0.5죠. 그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1,200원이 됩니다. 오케이. 이게 바로 호황일 때. 여기 호황일 때. 여기 호황. 그 다음 플러스. 자, 불황일 수도 있죠. 확률적으로. 불황일 때. 불황일 확률은 역시나 0.5입니다. 근데 불황일 때 얼마만큼 돈을 버냐? 900만큼 돈을 벌죠. 오케이.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계산을 여기다 합시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그렇죠. 요게 1,500원에다가 0.5 곱하기 1,200원에다가 0.5 곱하기 900원을 하면요. 그렇죠. 1,050원이 되네요.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요게 뭐냐? 요게 A기업 주식이에요. A기업이 우리가 A기업한테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기업 한번 해볼게요. B기업. 자, B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일단 호황일 확률이 0.5인데 그때 곱하기 벌어들일 수 있는 예상 금액이 11,000원이네요. 11,000원. 오케이.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그 다음 플러스 또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불황일 때가 역시 0.5 곱하기 8,000원만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게 겁니다. 됐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이거 계산하면 그렇죠. 9,500원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죠. 기대 수익률을. 자, 지금 보시면 A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1,000원에 거래되는데 1년 뒤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1,050원이래요. 그러면 얼마만큼 번 거예요? 그렇죠. 1,000원분의 50원만큼 벌었죠. 이렇게 해서 퍼센테이지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B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10,000원에. 근데 1년 뒤에 500원이 오히려 손실 났네요. 그러면 10,000원분의 어떻게 마이너스 500원만큼 손실 났죠. 요 두 가지를 계산해 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답이 몇 번이 됩니까?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기업 A기업은 5%, B기업은 마이너스 5%. 됐죠?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확률을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 요렇게 하나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도거래와 선물거래에 대해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배웠네요. 선도거래는 밭대기 거래라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요. 선물거래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선도거래 자체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물거래에서는 뭐가 있었죠? 청산소라는 게 있었고 또 증거금이라는 게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선도거래는 증거금과 일일정산 제도가 있다. 여러분 이거는 선도거래가 아니라 어디입니까? 선물거래에 해당되죠. 2번 선물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의 1대1 합의, 1대1 합의로 거래되는 건 선물이 아니라 선도거래가 되겠네요. 3번 선물거래는 특정의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선물거래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정답 몇 번이 됩니까?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도거래는 선물거래와 달리 결제 이행을 청산기관이 보증한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선물거래가 오히려 청산기관이 보증하는 거고요. 5번에 선도거래는 만기 이전에 반대 매매를 통해서 중도 청산이 가능한 건 역시 선도가 아니라 선물거래가 될 거겠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0번. 현재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의 기대 수익률이 15%이고 국고채 수익률이 5%라고 할 때 A 주식의 수익률이 20%일 것을 기대한다. A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20%래요. 이 주식의 베타가 2라고 할 때 캐펜 모형에 의해서 A 주식이 시장에서
균형 포트폴리오보다 어떤 상태인가라는 걸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CAPM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CAPM. 자, CAPM 어떻게 구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자, I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무위험 수익률 RF 플러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베타 곱하고요. 그 다음에 ERM 마켓의 평균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주어진 각각의 종류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볼게요. 현재 주식시장 종합주가지수, 요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요게 바로 지금 시장의 평균 수익률 요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몇 %냐? 현재 1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은 무엇이 되냐? 오케이, 여기는 1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고채 수익률이 5%래요. 국고채 수익률이 얼마? 5%래요. 오케이. 국고채 수익률이 5%라서 저게 의미하는 게 뭐다? 바로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5%. 오케이. 여기도 여기도 5%. 오케이.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문제에서 베타 값이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 베타가 얼마가 되냐? 2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적정한 원래 가격이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적정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이걸 쫙 계산을 하면요. 이게 몇 %가 나오냐면요. 이게 25%가 나와야 원래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그럼 뭐냐? 대략 한 25%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미래에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이 25%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모델이요. 이 지금 주식이요. A 주식의 수익률이 얼마냐? 20%래요. 20%를 기대한대요. 그 말인즉슨 뭐냐? 25%를 원래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저것보다 더 적게 우리가 기대가 된다는 거 지금 현재 가격이 뭐다? 그렇죠.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미래에 지금 현재 가격이 적정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예를 들어 여기에서 25%라는 건 요 정도 수준에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현재 요것보다 높은 위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도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고평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약간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관리 10문제 모두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재무관리 11번 문제부터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